자, 이어서 제약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을 보시면요. 테이블에 추가 내지 변경, 삭제 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제약하고자 할 때, 말 그대로 테이블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신규로 추가를 하거나 기존 데이터에 대한 변경, 삭제를 할 때 우리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에 대한 구문에 대해서 문법적 오류가 없이 작성이 됐지만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류의 원인은 제약이라는 거죠. 제약 사항 때문에 결국 추가 변경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미리 테이블에 해당하는 컬럼에 어떤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추가, 변경, 삭제 구문을 작성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 변경, 삭제되는 데이터 값에 대해서 각 컬럼에 설정된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실제 추가 변경 삭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테이블의 컬럼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제약 조건은 왜 필요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결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의 결함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을 갖다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4번 테이블에 있는 4번 보시면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사원에 대한 인사 발령, 급여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 4번을 가지고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번 자체가 만약에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너린 경우나 또는 4번이 중복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유니크하지 않는 경우, 유니크하지 않는 경우, 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인 경우에는 어떻다? 4번이라는 컬럼에 대해서 어떤 거? 널이 아닌, 다시 말해서 난널입니다. 난널, 동시에 뭐?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따라서 유니크해야겠죠. 난널이면서 유니크한 특성을 4번이라는 컬럼에 부여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뭐예요? 널이거나 중복을 허용한다면은 4번 칼럼에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이렇게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차단한다. 다시 말해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약 조건의 종류를 보시면요. 제약 조건은 몇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유니크가 됩니다. 중복된 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난널,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널 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은 이런 제약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키라는 걸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키라면 우리가 제약 조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키라는 개념은 뭐죠? 주인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이 잠겨 있을 때 키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키를 소지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뭐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키를 소지한 사람만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키에서 부여하는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값으로 저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앞서 설명드렸던 유니크와 난널, 유니크이면서 and, 난널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아까 설명드렸던 4번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4번인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포린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린키는 우리가 포린이라는 의미는 뭐 외래의, 외국의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키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외부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포린키로 설정된 칼럼의 값은 뭐 외부에 있는 어떤 칼럼의 값을 참조한다라는 거죠. 네, 단적으로 보시면은 사원 테이블 보시면은 사원 테이블에 부서 테이블과의 관계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부서 아이디라는 칼럼이 존재합니다. 자, 부서 아이디 칼럼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포린키가 설정이 되어 있겠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 아이디는 실제로는 뭐냐면은 외부에 있는 어떤 거? 부서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된 부서 아이디라는 값을 갖다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어떤 의미예요? 기존에 있는 부서 테이블에 등록된 부서 아이디에 대한 값을 갖다가 4번은 할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린키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값도 가능하다? 현재 부서 테이블에 등록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를 할당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값은 결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포린키를 이용해서 지정해 준다면 뭐 결함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크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체크는 말 그대로 뭐예요? 어떤 걸 체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정된 값만을 받아들일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급여라는 컬럼을 보시면요. 샐러리요. 샐러리 어떤 값이 입력이 되는데 급여는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급여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설정하면은 0보다 큰 값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제약 조건에 대한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약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DML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테이블의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변경 삭제를 할 때 해당하는 테이블의 컬럼에 어떠한 제약 조건이 있는가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존에 있는 테이블 중에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약 조건을 살펴볼 때 참조해야 되는 부분이 데이터 사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제를 만들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내용 보시면은 이제 제가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크립트 이름을 갖다가 infounderbar constraint.sql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부여를 했었고요. 이런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오라클에서 이미 제공된 스크립트 중에서 제가 수정을 해서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요. 자, 램이라는 건 주석이 되겠죠? 이름은 infounderbar constraint라고 되어 있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 시에 소유자와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받아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 시에는 제약 조건의 이름, 타입,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그리고 스크립트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필요한 사항들이 컬럼으로 추가가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삭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정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은 그때의 내용들은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modify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뒤에 보시면은 데이터 사전 중에서 user underbar constraint라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사전이 되죠. 유저로 시작이 되어 있으니까요. user underbar constraint하고 그 다음에 user underbar cons underbar colum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cons는 constraint의 약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는 뭐예요? constraint에 대한 정보를 두 번째는 constraint인데 어떤 거? 칼럼 단위에서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두 테이블에 대한 조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두 테이블 조인에서 테이블 언더바 네임, 컬럼 언더바 네임, 제약 조건 이름, 그리고 제약 조건 타입까지 한번 가져오는 구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구문 한번 쭉 만들어 봤으니까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조건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건절에서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하고 있죠. 하나는 누구 소유냐,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 내용, 요것만 한번 가져와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요거 일단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구성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하실 때는
저장, 자, 다른 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입으로 저장할 때는 바탕화면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파일 형식을 텍스트 확장자로 하면은 스크립트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확장자를 .sql로 붙여주시면은 스크립트 파일로 인식을 하게 되죠. 물론 이미 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한번 브라우저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HR 사용자를 한번 다시 로그인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스크립트로 우리가 불러올 때는 스크립트 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info underbar constraint 스크립트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드 할까요? 자, 로드하면 아까 봤던 스크립트 파일이 여기까지 보여집니다. 한결이 깨지네요. 자, 이 구문을 갖다가 뭐냐면은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행하면은 몇 가지 입력에 대한 값을 물어보죠. 뭐 HR 소유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이죠. employees 사원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결과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테이블 이름 보시면은 HR 소유의 employees 테이블을 보면은 뭐가 있다? 해당하는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 underbar name 제약 조건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제약 조건 이름은 일관된 네이밍 룰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 EMP는 테이블 이름이 되겠죠. last underbar name은 컬럼 이름입니다. 뒤에는 제약 조건 타입이 붙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 제약 조건 이름만 가지고도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어떤 제약 조건 타입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름을 갖다 붙인다면은 제약 조건 이름만 보고도 알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사원 테이블의 last underbar name 컬럼에 뭐가 있다? NN 낱널이 되겠죠. 또 하나 보시면요. 사원 테이블에 EMP underbar ID 4번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프라이머리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은 뒤에 co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뒤에 컬럼 이름이 잘렸죠? constraint underbar 타입이 됩니다.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캐릭터 하나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P는 프라이머리 키, U는 unique, C는 체크를 얘기합니다. R은 뭘까요? R은 포린키가 되겠죠. 외부에 있는 걸 참조한다는 의미에서 레퍼런스의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원 테이블에 있는 전체 10개 컬럼에 설정된 10개의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지금 10개의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럼 내용 중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이 한 컬럼에 대해서 중복해서 제약 조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아까 작성했던 스크립트 다시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밑에 한번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약 조건 타입이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는 다시 어떻게 될 수 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낱널인지 아닌지 여부를 체크하는 낱널 체크가 있습니다. 여기 NN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낱널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셀러리 언더바 민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낱널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값만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정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 타입의 체크인 경우에는 별도로 하나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저 언더바 컨스트레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세션이 종료가 됐네요.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은 테이블에 칼럼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서치 언더바 컨디션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 가지고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칼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에다 수정이 발생할 수 있겠죠? search 언더바 condition 이렇게 되어 있나요? search 언더바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컨디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add column search 언더바 condition 이렇게 해서 추가를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력을 관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물어봐야겠죠? HR 값 넣고, employees. 내용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search underbar condition 컬럼에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 보여주나요? 얘는 낱놀이입니다. 얘는 뭐예요? 아, 낱놀이 아니라 그 결과 0보다 커야 됩니다라고 해서 상세한 제약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 추가해서 보시면 되죠. 참고로 그 가장 중요한 스크립트에 이 지름을 수행하는 내용 보시면요. 조건절을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용 잠깐 보시면 이거만 볼까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값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앰퍼샌드 값을 이용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인 경우에 테이블 이름 입력이 되면은 앰퍼샌드일 때 이제 앰퍼샌드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어떤 값을 갖다가 허리문을 수행하면서 동적으로 입력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테이블 한다바 네임 뒤에 뭐예요? 우리가 문자의 값을 쿼테이션으로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싱글 쿼테이션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퍼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어퍼라는 함수는 대문자를 만드는 경우인데요. 데이터 사전에 입력된 값은 대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비교되는 값도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야지만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실행할 때는 대문자는 이제 소문자로도 입력이 가능할 수 있겠죠. 따라서 비교되는 대상값이 대문자이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분 없이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버퍼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함수가 되죠.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고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오너 값은 HR 자 입력을 하고요. 일단 테이블 값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employees 아까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자,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한 10별자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employees라고 그냥 입력을 했을 때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쿼테이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쿼테이션이 있다 그래도 쿼테이션 한번 넣어줄까요? 쿼테이션 한번 넣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해서요. HR, 그 다음 계속해서 employees 한번 보겠습니다. employees 돼 있죠.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역시 이번에는 뭡니까? 오류는 아닌데 뭐예요? 선택된 레코드가 없다. 뭘 봐야 되는 거죠? 조건들을 봐야 되죠?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이때 테이블 언더바 네임은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문자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대소문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 인플로이스하고 소문자 인플로이스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레코드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냐면은 대문자로 입력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대문자, 소문자 어떤 경우든지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어포라는 함수를 이용한 거죠. HR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 대문자로 입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가시면은 이번엔 어떨까요? 결과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나 어떻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값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퍼 함수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는 해당 테이블에 칼럼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밀번호를 수행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데이터에 대한 추가, 수정, 삭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계속해서 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머지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테이블에 대한 인서트,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소스로부터 질의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예제를 제가 하나 만들었었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구 사항을 보시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머지와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나리오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8천 이하 급여를 받는 사람, 사원에 대해서 뭘 하겠다? 세일즈 부서에 속하는 사원이라면 어떻게? 급여의 10%와 추가로 100달러의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8천 이하 급여를 받는 사원에 대해서 사기 진작 사원에서 우리가 세일즈 부서인 경우에 특별히 급여의 10%에 더해서 추가 100달러를, 기타 부서인 경우에는 급여의 10%만 주기로 한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작업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아래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해보면요. 부서 이름이 세일즈인 경우에, 세일즈이면서 동시에 8,000불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자, 보너스를 우리가 표기할 건데요. 보너스는 어떻게 되나요? 보너스가 얼마가 되냐면은 급여의 10%에 100불을 더한 경우. 반대로 세일즈 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아니면서 급여가 8,000불 이하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의 10%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보너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뭐예요? 두 번의 질의문을 수행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보너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구문을 우리가 한번 머지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쉬울 텐데 이제 머지 구문 한번 이용해서 볼까요? 자, 머지 구문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보너스라는 테이블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사실 그 테이블을 추가한다는 거는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경우라고 보진 않고 일단은 보너스라는 테이블을 한번 추가해서 우리가 임시로 한번 만들고 추가해서 보너스를 얼마 받는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너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우고 한번 보죠. 테이블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우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너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보시면은 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두 개의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너스라는 칼럼의 값은 기본적으로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력이 되면은 뭐예요? 입력이 되지 않으면은 기본으로 100이라는 값이 이제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세일즈 부서에 속하는 사원에 대한 정보를 한번 얻어오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인서트 구문 좀 수행을 하고 있죠. 자, 수행할 때 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기존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에 대한 조인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죠. 자, 그때 보너스 테이블에 4번에 대한 정보를 넣고 있습니다. 그때 해당하는 4번은 부서 이름이 세일즈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세일즈 부서에 속해 있는 사원에 대한 아이디만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보너스에 대한 값은 기본으로 다 100이 일단 추가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34개의 레코드는 뭐다? 세일즈 부서에 속해 있는 34명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employee ID에 있는 145번, 136번 다 세일즈 부서에 속한 사원이 되고요. 각각 기본으로 보너스 100이 현재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서트문은 현재 트랜잭션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반드시 진행 중인 트랜잭션은 종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커밋으로 해서 트랜잭션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 세일즈 부서에 속하는 사원 34명 중에서 8,000불 이하를 지급받는 사원에 대해서 한번 보너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 보시면요. 세일즈 부서에 속하는 사원 중에서 8,000불 이하를 지급받는 사원에 대해서 한번 보너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유징에서 보시면은 기존 사원 테이블에 사원과 급여 부서 아이디라는 칼럼을 가지고 와서 보너스 테이블에 있는 사원과 동일하다면은 그때 이 보너스 테이블에 대해서 먼저 조건 보시면요. 일치한다라는 거죠. 온절에 있는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한다면은 보너스 테이블절에 뭘 계산하냐면은 셋 설정을 하기를 보너스 칼럼에 대해서 기존 보너스 이미 이제 100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뭘 더한다?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세일즈 테이블, 세일즈 부서에 속해 있는 4번의 급여의 10%에 대한 부분들을 더해서 뭐냐면은 수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샐러리가 8,000 이상이라면은 결국 이 조건을 온전을 만족한다면은 결국 세일즈 부서에 해당 사원의 급여가 8,000을 초과한다면은 뭐 삭제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대상은 다 보너시스라는 테이블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세일즈 부서에 속하는 사원 중에서 8,000불 이하를 지급받는 사원에 대해서만 보너스 100에다가 급여의 10%를 더한 값을 갖다 계산을 하겠죠. 한번 어지 작업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수행하게 되면은 34행이 병합이 되었었고요. 대상이 되는 34명에 대해서 어디 대상이 됐고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서 8,000불 이하, 급여가 8,000불 이하인 사원에 대한 보너스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겠죠. 총 14명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14명은 세일즈 부서에서 8,000불 이하를 받는 사원에 대한 보너스가 현재 계산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한번 조건이 매치가 됐을 때에 대한 부분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다 보시면은 나머지 이제 뭐냐면 not 매치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시나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테이블 없애고요. 다시 추가하고 기존 테이블 추가한 다음에요. 커밋 해야겠죠. 트랜지션 종료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자, 요 나머지 부분을 한번 봐야겠죠. 자, 매칭이 되지 않는다. 조건이 되겠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세일즈 부서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세일즈 이외의 부서에 속하는 사원에 대해서 조건, 급여가 8,000 이하일 때 뭘 하자? 보너스 테이블에 대해서 4번과 그 다음에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뭐 어디에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94개의 병합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너스 테이블 지우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우리가 매칭했을 때는 세일즈 부서에 속하는 사원 중에서 8,000불 이하의 사원에 대해서는
급여의 10%에 100불을 더한 값이 보너스로 되어 있고, 나머지 뭐예요? 매칭이 되지 않는 세일즈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원 중에 급여가 8,000불 이하인 사원에 대해서는 단지 급여의 10%에 대한 값만 산정원에서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쭉 그 내용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 2배의 부서에 속하는 사원 중에 8,000 이하를 지급받는 사원에 대한 보너스 계산, 이 해당하는 59명에 대한 것까지 좀 추가돼서 결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금 머지 이용해서 부문이 수행이 되어졌는데요. 한번 결과를 봐야겠죠, 그럼. 보너스가 이제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에서 보시면요. 자, 세 개 테이블이 조인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원과 부서 테이블 조인되어 있고요. 부서 이름을 가져왔었고, 그 다음 보너스라는 테이블 조인해서 보너스에 대한 거 우리 앞에서 봤던 보너스 가져와야겠죠?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보시면요. 먼저 153번 세일즈에 속해 있네요. 급여가 8,000이기 때문에 급여의 10%에 더해서 얼마? 100불이 추가되겠죠. 8,000 이하이기 때문에요. 계산이 잘 됐습니다. 쇼핑 부서, 세일즈 2회 부서이기 때문에 8,000 이하에 대해서는 급여의 10%만 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었죠. 쭉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73개의 행위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73명에 대한 정보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그럼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사원에 대한 정보를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원은 보너스를 이번에 받지 못하는 사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원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우터 조인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left 아우터 조인 이용해서 한번 다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기존에 있는 보너스 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일즈에 속해 있지만 지금 내용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8,000불 이상을 받는, 그러니까 급여를 비교적 많이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너스 지급이 되지 않았네요. 그 사원에 대한 내역까지 아우터 조인 이용해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좀 머지 구문 작성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봤던 이 두 가지 지리문을 갖다가 수행하는 걸 어떻게 머지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머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잠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락에 대한 부분은 예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5장 추가 설명에서 여러분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사전에 대한 부분은 자, 간략하게 한번 제가 살펴보면은 데이터 사전은 우리가 유저 언더바, 올 언더바, DBA 언더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데이터 사전은 유저 언더바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사용자가 소유한 개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유저 언더바인데요. 이 데이터 사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유용한 데이터 사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5-3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뒀습니다. 한 10개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데이터 사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참고로 테스트해서 해당 데이터 사전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